개정은 정말 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비 사업의 역사를 완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반응이 오는 게 목동 재건축 실거래가들이 신고가 갱신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성 좋은 지역들, 소위 수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들 지역의 매매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소위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소득의 적정 배수 하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소득을 권장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도정법 개정안이 이제 국토위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이제 착수하게 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이거 시장에 영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 개정은 정말 그냥 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대한민국 정비 사업의 역사를 완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는 선결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선결 조건이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너나 없이 재건축하겠다고 다 뭐 나설 것이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뭐 75% 동의받고 설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은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큰 이견이 없거든요. 재건축의 이견은 사업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생기는데 초기에는 우리 재건축하자 이게 조합 설립 인가고 사업 시행 인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가 사업 인가이기 때문에 사업 인가 전까지는 큰 갈등이 없다고 봤을 때 정말 막대한 그런 규모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병목인데 사실 두 번째 병목은 우리나라 시공사의 정비사업 진행 캐파거든요. 현재 정비사업은 국내 대형 시공사 중심으로 과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책 담당자들이 그 시공사들의 캐파가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공사는 주택사업본부 인원과 주택사업 인력만큼만 수주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앞단을 열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지만 건설사는 최대 풀캐파로 수주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무제한으로 늘리지 않고 자기 인원 한도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늘상 되던 양만 될 겁니다. 그러나 조합은 어마어마하게 설립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조합들은 결국 조합장과 조합집행부 등등 조합 관련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장기 매몰 비용이 커지는 그런 사업장으로 갈 텐데 어쨌든 이런 게 내년부터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럼 약간 시공사 우위의 시장이 생기는 거네요. 이미 시공사 우위입니다. 이미 우위인데 더 갑이 되는 건설사가. 네, 왜냐하면 수주풀이 그냥 활짝 열리니까요.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원래는 개정 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선정을 해요. 그럼 내년에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시공사를 선정하거든요. 그럼 시공사들은 그들 조합들에게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소위 골라서 접근할 수가 있고 시공사의 권위가 진짜 커지죠. 지금도 이미 시공사에 흔들리고 있는데 건설사가 우리 아파트 공사비 뭐 이렇게 뭐 책정해야 돼라고 하면 조합은 깨갱할 수밖에 없는. 초기에는 그렇게 세게 안 나옵니다. 초기는 조합에게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나와요. 근데 막상 이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산정 초기 들어가면, 단계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설계 변경이 다 되거든요. 그 설계 변경이 되는 거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둔촌주공 사건에서조차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건설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고 대신에 수주 물량이 널려졌으니까 더더욱 더 선별 수주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탈된 재건축 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늦게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데 그게 복합적으로 다 펼쳐질 거가 보여져서 저는 왜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소위 아사리판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어떤 이제 급물살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네.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그래서 상황이고, 이게 그렇다면- 9월 말 통과되고 나서 벌써부터 반응이 오는 게 목동 재건축 그 실거래가들이 신고가 갱신하는 거 보면은 이들 지역이 안전진단 이슈로 발목 잡혔던 지역들인데 일제히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 확실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업성도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랑 내년에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올해 말에 선도지구 선정하고 내년에 또 노후계획법으로 도시를 돌리다 보면은 이들 지역 역시 노후계획법으로 재건축을 하느냐 도정법으로 하느냐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일반 도정법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이 안 된 유일한 이유는 안전진단인데 일기 신도시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하면 99% 탈락합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안 해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지만은 사실상 안 해도 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성 좋은 지역들이 이런 제도의 변화에 소위 수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들 지역의 매매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특별법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도정법 개정안까지 더해진다면 네, 네. 더더욱 이제 속도의 탄력이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니까는 좋아졌죠. 최근에 일기 재건축 선도지구 접수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6대1 경쟁률로 좀 흥행은 했는데 이게 목표를 보면 2030년 입주예요. 뭐 물론 그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뭐 계획대로 될까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는 30년 입주를 정부가 확약을 한 거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만이다. 네, 왜냐하면은 정비 사업은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민간의 사업 조정 시점을 예상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기만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민간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그렇게 사업을 그 속도로 할지 말지는 민간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른 건데 그냥 2030년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는 뭐 희망이자 동시에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훨씬 더 늦게 할 때도 나오긴 할 겁니다. 민간 사업주들 간에 그러니까 결국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에 또 시공사 간에 인허가권자 간에 정비 사업에서는 항상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사업은 뭐 좀 빨라지는 데 있고 늦어지는 데 있고 2030년을 막 확약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 발표할 때도 민간 공급 목표 포함해서 발표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만 공공 사이드에서 발표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묶어서 발표하던 그 수십 년 전의 관행, 그때는 사실상 뭐 민간이 정부나 정책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는 아까 잠깐 목동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속도가 좀 붙기는 좀 개정 도정법 시행하면 내년에 목동은 전 지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할 그렇죠. 겁니다. 이제 목동 같은 데는 당연히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일기 신도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례 용적률을 부여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 도정법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용적률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네네. 그 단지별로 약간 저는 근데 선택지를 주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선택지가 없어야지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가는 방향인데 근데 이번에 노후계획도시법 때문에 기본 용적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계획안이 각 지자체별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 중동이 가장 높은 뭐 이제 한 330%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315%, 300%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이들 지역에서는 결국은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야지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노후법으로 갈 것이고 노후법으로 가더라도 절차는 또 도정법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좋아지기는 하는 거죠. 좋아지기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 질문 되게 좀 답답해 하시는 거 제가 알기는 아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 부족론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네. 인허가 건수도 줄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은 뭐 4분기에 만약에 위축세가 온다면은 그러면 3분기까지는 부족했고 뭐 4분기에는 이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21년 대비해서 현재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때문에 변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저출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냥 주택 가격에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이 위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주택 공급은 가격 그래프와 동행을 하지 선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급 부족의 망령을 저는 떨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 부족이라는 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결국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자기 선호에 돈을 쓰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선호가 있습니다. 그 선호는 사회상이 결정을 해요. 시대와 사회상이. 근데 저는 그 시대와 사회상이 이미 국민들이 초저출산과 한국의 장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선호로 드러났어요. 돈을 여기 대출과 자산 처분을 붙여봤더니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이런 데들만 거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호 체계가 많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아예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젠 선호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안 없어질 지역 이런 지역들만 선호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도시 소멸이라는 리스크가 사람들의 선호 체계를 바꿨다는 그 반증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지역에서는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이들 지역은 계속 공급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항상 이쪽으로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면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택시장 얘기할 때 이런 수요가 짱짱한 그런 기업 그것만 얘기를 하느냐 시장 전체를 얘기하냐의 그냥 차이인데 저는 미래에도 이런 사람들의 선호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 위축세인 대출 규제 정책을 쓰고 자산시장이 냉각이 되면은 이런 초고가 마켓 역시 냉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미래에 돈이 붙는다면은 어느 지역으로 돈을 쓰겠습니까? 돈 쓸 지역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굴러가는 게 저는 이거를 이제 연초에 피크아웃 코리아 냈을 때 이게 피크아웃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초저출산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도시 소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핵심 선호 지역으로만 가는 피크아웃 강세 기조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은 몇 년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번 강세가 아니라 이 선호 체계가 안 바뀐 상태로 쭉 갈 거로 보고 있고 요 선호 체계가 언제 한번 큰 변화가 있냐면은 그건 이제 좀 더 소위 좀 더 먼 미래 우리 성장률이 정말 제로를 향해 가는 시대쯤에 한 번 더 그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택 시장은 이제 거래 둔화세가 굉장히 좀 예상이 돼가지고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평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었던 시장이어가지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었는데 저는 좀 제가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방 부동산 시장 가보시면은 주택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율도 높고 그다음에 자산의 회전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자산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이제 자산을 얼른 유동화시키라는 그런 조언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 저는 올라갈 때 팔라고 네. 이제 뭐 말해왔고 지금도 네. 계속 같은 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서울의 핵심 지역, 뭐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얘기하신 피크아웃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유지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역시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그 숫자는 결국 이제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을 건데 못 따라가니까 그들 지역에조차도 거래가 아주 많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를 파시려고 하면은 시장이 좀 위축되거나 자산시장 냉각기에는 거의 뭐 거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시장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그 호황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이후도 비슷한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21년 시장은 기준금리와 상품금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22년까지. 그러니까 20년, 21년은 기준금리 제로화 0.5로 낮추면서 상품금리도 1%까지 내려왔고요. 22년은 기준금리 3.5로 올리면서 상품금리가 5.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그 후로 이제 2년은 기준금리는 변하지도 않았는데 상품금리는 150bp 이미 인하가 됐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상품금리가 탈동조화되고 있고 탈동조화인데도 여전히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년, 2년 동안은 이런 탈동조화 기조가 너무 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엔간히 내려오더라도 상품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오려면 이제 하세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말씀드렸던 저출산이 한 번 더 여기다 얹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호 체계가 달라진 거고, 그래서 선호 체계가 달라지고 기준 상품금리 탈동조화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선호 지역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비선호 지역은 돈이 잘 안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세가 있을 건데 다시 대출 규제 완화하면 또 선호 지역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고, 이걸 혹자는 누가 봤을 때는 강남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 강세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마켓으로 보면 지수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무주택자 또 1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고가 주택 사시는 분들 말고 뭐 9억 원에서 뭐 15억 원 언저리 되는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통계 기준으로 9억 주택도 고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까지가 일반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억 이상의 그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제도하고 자산 시장 간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 15억을 넘으면 초고가라고 하고, 저희가 트로피라고 부르는 거는 범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들 주택은 2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소위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소득의 적정 배수 하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정 배수면 한 어느 정도?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자기 소득이 6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기 소득이 8배를 넘어가게 되면은 가계 세후 소득에서 주담대를 통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25%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쓰게 되면은 그냥 가계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득 6배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면 3억 원 주택인 건데. 네, 맞아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8배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의 지원이 있든 뭐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받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 자산 가격의 변화에 그 본인 소득 대비 너무 큰 자산 시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 심리적인 안정성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나 초고가 주택 그 이상을 사는 경우에는 그냥 결국은 자산시장 따라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거라면 자기 소득의 적정 배수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로 사야 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떤 지표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뭐 매크로 환경, 뭐 많이 볼 것들은 많은데, 네. 우리 이제 실수요자들 혹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런 점들은 좀 앞으로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자산시장 동조화가 된 상태에서 동조화는 매크로로는 GDP, 그리고 대출, 그리고 자산시장은 국내 주식 부동산 지수, 미국 주식 지수, 이런 상품 가격 지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외부 상품들이나 외부 시장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둬야 될 정도로 많은 높은 상관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됐으니까 종전에 봤었던 거에 추가로 나스닥이든 S&P든 그런 미국 지수하고 이런 지수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앞으로도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식. 저는 부동산 뭐 카페나 커뮤니티를 좀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카페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는 비교와 가스라이팅을 벗어나시는 것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막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도 없는데 이제 막 30대나 40대 초반의 나이에 굉장히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주택의 실거래가를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자산 가격의 변화를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냥 저는 디지털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인터넷 댓글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쌀쌀해진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온기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더 썰렁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최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좀 기준 세워야 하는지 생각할 거리들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